협상. 극단 사이에서 절충점 찾기. 대학 시절 학교 도서관에서 겪었던 일이다. 겨울이었다. 그해 겨울은 투명하고도 길었다. 바람은 날카로웠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칼바람이 달려들었다. 매서운 바람은 건물을 타고 오르면서 창틈으로 진입하려는 햇살을 가로막았고 벽에 달라붙어 있던 눈덩이를 잘게 바스러뜨렸다. 부서진 눈송이는 바람을 타고 흩날렸다. 그 흩날림이 빛의 조각인지 눈의 조각인지 나는 쉽게 구분할 수 없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앞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창문을 열어젖혔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찬 바람이 정면으로 들이닥쳐 얼굴을 때렸다. 누군가 청년을 노려보며 말했다. 저 실례합니다. 창문 좀 닫으면 안 될까요? 추우세요? 공기가 탁한 것 같은데요. 환기를 좀 시키는 게 어때요? 환기요? 여기 학생들 대부분이 오돌도돌 떨고 있는데 그래도 찬 공기를 좀 불러드리는 게... 소모적인 대화가 오갈 듯한 찰나였다. 냉기로 몸을 휘감으려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창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나는 괜한 감정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기 싫었다. 그래서 모두가 이득을 보진 못하더라도 누구 하나 손해를 보지 않을 제안을 건네야겠다고 생각했다. 주위를 둘러봤다. 내가 앉아있던 테이블 반대편 벽에 창문 하나가 보였다.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아닌 출입구 근처 창문이었다. 찬 바람이 우사인 볼트로 빙의해 얼굴을 향해 곧바로 질주하지 않을 것 같았다. 손으로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이쪽 창문 말고 저쪽 창문을 여는 게 어떨까요? 네? 그러죠. 어차피 바람만 들어오면 되니까요.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도서관에서 경험한 작은 협상은 여전히 내 기억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사실 삶 자체가 크고 작은 협상의 연속이다. 좋든 싫든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 연봉과 메뉴 선택, 리모컨 쟁탈권 등을 놓고 누군가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둘러보면 협상을 겁쟁이의 선택으로 간주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협의와 타협은 고사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한 채 저기를 내뿜으며 달려들어 날카로운 혀와 안광으로 상대의 약점, 위크스폿을 찌르려는 사람들 말이다. 그러나 평생 전장을 누비며 책략을 쌓은 손무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이런 마음가짐은 상계가 아니다. 손무는 전쟁은 죽음과 삶의 문제이므로 면밀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손자병법 모공편에서는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 라고 말하기도 했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최상의 전략임을 강조한 것이다. 손무가 강조한 상책 가운데 하나가 협상이 아닐까 싶다. 서로의 흠집과 맹점을 찾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공세 대결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과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싸우지 않고 양측 모두가 이기는 방법을 찾는 합세의 대결 말이다. 스위트 스폿이라는 용어가 있다. 원래는 테니스 라켓이나 골프채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가리킨다. 골프채의 스위트 스폿으로 공을 쳐야 최대 비거리를 낼 수 있다. 협상학에도 스위트 스폿이 존재한다. 다만 비거리를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협상의 환경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한다. 양측의 이익이 하나로 포개지고 협상 참여자들이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심리 타점이라고도 한다. 극단 사이에서 절충의 지점을 찾는 일은 중국 노나라 학대, 학자, 자사가 주창한 중용과 맥이 닿아 있다. 여기서 중은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도리에 맞는 상태를 일컫는다.
용은 보편적이면서 변하지 않는 성질이다. 그러므로 중용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양극단 사이에서 절충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이를 서구적 시각으로 풀어보면 이해하기가 더 쉽다. 중용은 한쪽이 이득을 보면 반대편이 무조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이해 당사자 모두가 실리를 챙기는 포지티브 섬 게임에 가깝다. 중용은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용은 단순히 중간 지점에 눌러앉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유연한 흔들림이라고 할까? 바다를 떠다니는 배도 중용의 힘으로 파도를 밀쳐내고 물살 위에서 버티는 게 아닐까 싶다. 대개 선박은 출항 전 배 밑부분에 평형수를 집어넣는다. 파도를 만나 배가 한쪽으로 기울면 가만히 있던 평형수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선박의 무게를 중심을 잡는다. 평형수가 제 위치를 절충하는 덕분에 배가 뒤집히지 않고 순항할 수 있는 것이다. 절충과 협상 과정에서 나름의 전제 조건이 있을 거란 생각도 든다. 무엇일까? 상대에 대한 완벽한 이해일까? 글쎄다. 각기 다른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 다른 우주의 충돌이다. 충돌은 두 주체가 서로 맞부딪히고 맞서는 것이다. 마찰을 일으킨다. 갈등을 낳는다. 나와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내뱉는 내가 당신을 이해할게요 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완벽히 뿌리내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오히려 갈등과 다툼질 앞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사실을 업신여기지 않을 때 오해의 가능성은 줄어든다. 그리고 그 순간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의 싹이 돋아날지도 모른다. 겸상, 함께 온기를 나누는 자리. 국내 한 언론사 기자가 세계적 협상 전문가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 교수님,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나라입니다. 남북의 당국자가 만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대답은 기자가 예상한 답변의 범주를 벗어났다. 글쎄요. 협상 실무자들이 점심을 자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기자가 되물었다. 네? 점심이요? 그렇습니다. 서로의 의도를 어림짐작하고 납득할 만한 제안을 건네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얘기를 먼저 주고받는 게 도움이 됩니다. 월드컵이나 스포츠 관련 화제거리가 좋겠군요. 20번째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또 서로 사적인 영역도 파악해야 해요.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설명은 기자의 귀 속에서 금방 사라지지 않고 한동안 머물렀다. 우리 사회의 온갖 이해와 욕망이 뒤얽힌 문제를 풀려면 당사자들이 식탁에 머리를 맞대고 밥 먹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기자는 생각했다. 석사와 박사 위에 밥사라는 학위가 존재한다는 우스개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직이나 단체에서 동료를 위해 기꺼이 밥 한 끼 사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때로는 상식과 지식보다 밥을 먹는 행위인 회식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물론 여기서 회식은 비생산적이고 획일적인 단합 대회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으며 온기를 나누는 행위 자체를 의미할 것이다. 신문 정치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식사 정치라는 것이 있다. 정치인의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 섭취 행위가 아니다. 그들에게 식사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과 의미를 겨냥해 힘껏 쏘아올리는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모든 정치는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나도는 배경이기도 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정치적 고비마다 비쟁의 보검을 꺼내듯 식사 정치 카드를 뽑아들었다. 2013년 3월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서로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렸다. 예산안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 12명을 백악관 인근 호텔로 초대했다. 폭설로 인한 교통체증을 뚫고 거물급 정치인들이 집결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사 비용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비를 털어 계산했다. 오바마는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계산서에 사인했다. 전국은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호텔을 나서는 의원들의 입가에는 봄 햇살을 담은 웃음기가 돌았다. 식사 자리에서 건설적인 대화가 오갔기 때문이다. 오바마의 식사 정체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태도는 물론 장소와 방법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메신저가 곧 메시지라는 말을 곧잘 한다. 상대방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메시지를 전하는 당사자의 태도와 방법이 적절하면 메시지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다. 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메시지 장소가 곧 메시지라고 표현하고 싶다. 메시지와 그것을 전하는 장소는 밥과 밥 공기의 관계와 유사하다. 밥맛을 결정하는 것은 밥을 구성하는 쌀과 물만이 아니다. 어떤 용기에 밥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빛을 튕겨낼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느냐, 은은한 백색 바탕에 화려한 꽃무늬가 새겨진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밥맛이 달라진다. 그릇도 분명 맛을 낸다. 메시지도 이와 비슷하다. 메시지의 내용 못지않게 그것을 표현하는 공간과 시간적 배경 또한 메시지의 전달력과 설득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더욱이 동아시아처럼 공동체 구성원끼리 공유하는 배경이 비교적 강한 문화에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동일한 시간과 상황을 함께하고 있다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토양 위에서 대화의 꽃이 쉬이 피어난다. 특히 겸상은 관계의 문을 여는 중요한 관문이다. 식탁을 마주하고 반찬을 권하거나 집어 건네면서 우리는 일상의 고단함을 공유하고 상대방의 온기를 느낀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어뜨린다. 식사 자리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혼재하는 공간이자 시간이다. 인생의 중대사 상당수가 식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는 한식집에서 상견례를 해야 하고 기업과 개인은 밥 먹는 자리에서 화해를 모색하거나 갈등을 조정한다. 타인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 복잡한 인간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자리가 바로 식사인 것이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길, 앞 좌석에서 중년 여성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다. 엄마야,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어서 챙겨 먹어라.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런 대화를 엿들으면 그 의미가 너무나 맑고 소중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여백까지 마음에 오롯이 새기고 싶다. 먹다의 함의가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것을 입에 우겨 넣으며 살아간다. 밥만 먹는 게 아니다. 커피도 먹고 술도 먹고 욕도 먹고 어느새 나이도 먹는다. 그러므로 먹다라는 동사와 가장 가까운 말은 살다일 것이며 자식이 밥을 먹었는지 궁금하다는 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 부모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밥 먹었냐? 하고 물어보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닐까 싶다. 김지아 시인은 밤은 하늘입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갈라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언젠가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하며 전화를 끄는 상대가 있다면 당장 전화기를 들어 다시 약속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 혹시 아는가? 얼굴을 마주하고 반찬을 권하는 순간 세상살이에 지친 고단함이 봄날 눈 녹듯이 사라지고 식사 자리가 단순히 끼니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과언무환.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대개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다. 침묵, 때로는 말도 쉼이 필요하다. 나는 크리스티나가 상상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총기 사건이 발생한 미국 애리조나 주 남동부의 투산 지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대중연설 역사상 가장 낯선 광경이 펼쳐졌다. 총기 사건의 희생자 중 한 명인 크리스티나의 이름을 언급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연설을 멈춰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수런거리기 시작했다. 뭐가 잘못한 거지? 연단에 놓인 프롬프트에 문제가 생긴 건가? 째깍째깍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오바마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말없이. 호흡과 호흡 사이에서 비통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슬픔의 덩어리 같은 것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듯했다. 오바마의 시선이 허공에 닿았다. 그는 닿을 수 없는 아득히 먼 공간을 쳐다보는 듯했다. 오바마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두 눈을 연신 깜빡였다. 복받치는 슬픔을 억누르며 감정을 추스르느라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오바마의 어깨 축지가 흔들렸다. 51초의 정적이 흐른 뒤에 오바마는 어금니를 굳게 깨물었다. 그리고 다시 연설을 이어나갔다. 그의 음성은 무거웠다. 무거웠으므로 공중에서 낮게 깔리며 천천히 추모객의 가슴을 향해 퍼져나갔다. 말 그대로 51초 무언 연설이었다. 사람의 가슴으로 번져와 또렷하게 새겨지는 말은 쉽게 잊히지 않는 법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역시 미국 국민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아로새겼다. 당시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이례적인 모습과 언품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자 두 딸의 아버지로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다.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말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눴다. 오바마의 재임 기간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오바마의 연설이 이렇듯 찬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오바마는 말을 잘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특정한 지점에서 말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애썼다고 나는 생각한다. 침묵의 가치와 하중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묵의 가치는 늘 칭송되었다. 종교학자 프리드리히 폰 휘겔은 자신의 진료에게 보낸 편지에게 위대한 것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 침묵의 내면에서 말을 키워라. 말로만 하는 토론은 왜곡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조선시대 문인회가 김유근은 말하지 않아도 뜻을 전할 수 있으니 침묵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건대 침묵하면 세상에서 화를 면할 수 있음을 알겠다는 글을 남겼다.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에게 침묵은 일종의 병기였다. 나폴레옹은 고향인 코르시카 지역 사투리가 입에 밴 인물이다.
대중연설에서 장군다운 위엄을 드러내는데 유리할 리 없었다. 단 나폴레옹은 침묵의 힘을 알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병사들 앞에서 연설하기 위해 연단에 오를 때마다 뜸을 들이는 버릇이 있었다고 한다. 연단에 올라서도 곧바로 말을 질러대지 않았다. 10여 초 정도 매의 눈으로 전방을 노려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병사들은 나폴레옹의 위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다. 목구멍에 차오른 말을 삼키는 순간 나폴레옹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그 침묵을 거쳐 태어난 정제된 언어 덕분에 나폴레옹은 자신의 카리스마와 존재감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침묵이라는 비언어 대화의 힘은 세다. 침묵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함축하고 있으며 종종 사람들에게 100마디 말보다 더 무겁고 깊게 받아들여진다. 침묵은 말실수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말은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대화라는 식탁 위에 올려놓다 보면 꼭 사달이 일어난다. 말이 많으면 화를 면치 못한다. 근심이 많아진다. 반대로 과언무한이라는 말처럼 상대에게 상처가 될 말을 줄이면 근심도 줄어든다. 서양 경구 중에도 웅변은 은,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선인들의 생각은 동서양이 그리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오바마의 연설 장면을 좀 더 들여다보자. 오바마가 51초 정도 아무 말 없이 청중을 응시하는 순간 그는 그저 맑은 울음을 참아가며 감정을 추스르는 행위만 한 것일까? 글쎄다. 오바마는 분명 침묵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무언의 대화를 시도한 게 아닐까 싶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도중 입술을 다문 채 희생자 가족의 아픔을 자신도 처절하게 느끼고 있음을 표정과 눈빛으로 표현했다. 그의 감정의 밑바닥에 잠복해 있던 진심은 가슴을 열고 걸어나와 침묵이라는 샛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돌고 돌아 추목에게 마음이라는 도착지에 가 닿았다. 휴가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바캉스는 텅 비어있다는 뜻의 라틴어 바카티오에서 유래했다. 바캉스는 무작정 노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일이며 진정한 쉼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쉼이 필요한 것은 말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에게 그럴싸한 말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게 대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에 말을 거두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숙성되지 못한 말은 오히려 침묵만 못하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대개 말이 아닌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다. 간결. 말의 분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2012년 9월 11일 오전 미국 NBC TV 엘렌 드제너스 쇼에 가수 싸이가 등장했다. 싸이는 함께 출연한 유명 팝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프로그램 진행자 엘렌 드제너스에게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 추는 법을 가르쳐줬다. 춤 동작을 따라하던 엘렌이 대뜸 브리트니의 굽 높은 신발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런데요, 하이힐을 신고 이 춤을 따라해도 괜찮은 건가요? 방청객의 시선이 싸이에게 집중했다. 싸이가 어깨를 으쓱 들어올리며 답했다. 그럼요. 이 춤을 출 때는 의상은 고급스럽게 입어야 하고 춤은 산티나게 춰야 해요. Dress is classy, dance is cheesy. 간결함과 재치라는 터널을 통과한 싸이의 언어가 입술을 비집고 나오자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다. 그렇지! 좋아 좋아!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싸이는 무대와 객석을 오가며 녹화장을 누볐다. 방청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며 강남 스타일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싸이의 춤과 말이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날 방송은 미국 전역에 가수 싸이의 스타성과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싸이의 어법을 관통하는 두 가지 중요한 코드가 있다. 보편성과 차별성이다. 싸이가 내뱉는 말거리가 죄다 기발한 것은 아니다. 싸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익숙한 표현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다. 그런 다음 비교적 창의적인 말거리로 양념을 친다. 싸이가 구사한 문장을 단문으로 분리하면 의상은 고급스럽게 라는 문장과 춤은 산티나게 라는 문장으로 쪼갤 수 있다. 앞뒤 문장을 따로 놓고 보면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듯하다. 평범하다. 다만 평범함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두 문장을 합해 놓으면 시쳇말로 기가 막힌다. 의상은 고급스럽게 입고 춤은 산티나게 춰라. 절묘한 대구가 완성된다. 예상하지 못한 표현에 앗! 하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다. 싸이의 말 속에는 의외성이 잔뜩 드리워져 있다. 언어의 의외성은 대화에서 무료함을 밀쳐낸다. 의외성은 곧 차별성이며 차별성은 듣는 사람의 주목도를 끌어올린다. 싸이의 말씨에도 주목할 만하다. 평소 방송을 통해 본 싸이는 겉으로 풍기는 모습과 달리 말이 많은 연예인이 아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 말의 총량이 적다. 말의 재치와 나름의 깊이가 있는 데다 언어의 총량이 적으므로 언력 또한 세다. 싸이는 말 속도도 빠르지 않다. 기자회견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 말을 뱉어내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모험과 자음을 찬찬히 곱씹어서 입 밖으로 꺼내놓는 느낌이다. 또한 그는 말을 장황하게 열거하지 않는다. 복문보다 단문으로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한마디로 단단익선, 어법이라고 할 만하다. 싸이의 짧고 간결한 말씨는 좌중의 의표를 칼처럼 찌른다. 언력이 크고 섬세한 말 앞에서 대중의 감성은 곧잘 베어진다. 반면 어떤 이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싸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마이크만 잡으면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하려 든다. 말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는다. 대화의 바깥쪽에서 겉돌며 어정거린다. 온갖 수사와 논리로 유사한 표현을 재탕삼탕 되풀이한다. 말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셈이다. 무조건 많이 길게 말해야 유리할 거라고 믿는 것이다. 다다익선, 어투라고 부를 만하다. 그러나 가벼운 낄낄거림과 번잡한 주절거림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때가 많다. 인간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다. 일부 언어학자는 성인의 최대 집중력이 18분이라고 주장한다. 18분 넘게 일방적으로 대화가 전개되면 아무리 좋은 얘기일지라도 참을성 있게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마크 트웨인이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얼핏 맞는 얘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쓸모없는 말만 들어놓는 태도와 경향을 TBU, True but Useless 라고 한다.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럴싸하지만 언어의 분량에 비해 건질 것이 없다는 얘기다. 알맹이가 없고 의미의 뼈대가 문드러져 있는 문장은 둔탁하기 짝이 없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 있으며 상대가 지루하게 느끼거나 모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말의 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듣는 이의 귀에 닿는 순간 힘이 바스러진다. 마음에 꽂히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날리는 운명을 맞는다. 더 큰 문제는 하염없이 말을 늘어놓다 보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거르지 못해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만다는 사실이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재상풍도는 설시에서 구시와 짐은 설시 참신도라고 했다.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 말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풍도는
정치적 혼란기인 당나라 말부터 5대 10국 시대까지 다선 왕조 동안 11명의 임금을 섬기며 벼슬을 했다. 풍도의 말을 가볍게 흘려버릴 수만은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진심과 속마음은 간결한 표현에 묻어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생각과 느낌을 말 속에 짜임새 있게 담아서 전달할 수만 있다면 굳이 말의 분량과 길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얼마 전 나는 명료한 언어의 필요성을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절감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주문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혀를 펄럭이며 까다로운 조건을 늘어놓았다. 굽는 정도에 따라 햄버거 패티 맛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너무 바싹 굽게 되면 육즙이 사라지더군요. 그렇다고 대충 익히지 마세요. 오래 굽지 않으면 씹을 때 물컹거리는 법이니까요. 참, 그리고 남자는 뒷사람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그의 표현은 좋게 말하면 아득했고 나쁘게 말하면 아둔했다. 그의 언사는 장황하고 거칠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에서 먼지를 날리며 거칠게 내달리는 정체모를 짐승을 연상케 했다. 주문을 받던 아르바이트생의 표정이 허물어졌다. 겹겹이 줄을 서고 있던 고객 중 누군가 짜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좀 빨리 주문합시다! 남자가 주문을 끝내자 직원이 나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이 손님도 까다롭게 굴면 어쩌지 하는 얼굴이었다. 손님은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따로 원하는 게 있나요? 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단익선의 말치로 대답했다. 네, 전 미디엄으로 부탁해요.